안녕하세요. 의젓한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신뢰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엔 생각보다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전 아내인데요. 저는 사람 인생이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의 편을 들어준 처갓집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에는 누나, 그리고 밑에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보통 둘째는 첫째와 막내 사이에 껴서 억울하고 서러운 일만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만큼 예외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형제끼리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 위아래라는 것이 있으니 꼭 그 부분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며 무척 교육을 잘 시켜주셨거든요. 특히나 사람을 속이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절대로 하고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솔직함이야. 선의의 거짓말은 상관없지만 남을 속이기 위한 악이 섞인 거짓말은 사람의 관계도 망치고 인생까지 함께 망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 간에 절대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런 부모님의 교육 덕분에 저희 삼남매는 절대 거짓말하는 일 없고 싸우는 일 없이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다른 집 형제 자매들은 서로 눈만 보며 으르렁거리고 조그만 안 맞거나 심기를 거스르면 싸우고 난다는데 누나와 저 그리고 남동생은 서로를 챙겨주기 바빴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에 항상 누나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주곤 했습니다. 셋이 있다가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주거나 볶음밥을 해주기도 하고 저와 남동생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장녀답게 똑부러진 모습만 보이곤 했죠. 박형곤, 너 오늘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랑 잘 챙겼어?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이라고 했었잖아. 아, 맞다. 말 안 해줬으면 깜빡할 뻔했어. 알려줘서 고마워, 누나. 으이그, 누나가 꼭 이렇게 말해줘야 챙기냐? 사소한 준비물 같은 건 네가 좀 알아서 챙겨. 번번거리지 말고. 동생들의 준비물까지 사소하게 챙겨주는 누나를 볼 때마다 나중에 먼 미래의 어른이 되면 꼭 누나같이 꼼꼼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성인이 되어서도 참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어느 가족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뜬금없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니 평범한 직장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던 집에선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형구나, 너 공무원이 얼마나 박봉인지 알기나 하니? 일은 일대로 힘든데 월급은 또 월급대로 못 받고 힘들게 공무원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회사 들어가. 누난 네가 정말 걱정돼서 그래. 그래, 현의 말이 맞다. 아빠 친구도 공무원이라서 아는데 월급이 정말 적은 편이야. 공무원이 철밥통이란 소리를 괜히 듣는 게 아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공무원 봉급이 아주 적다는 거.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내가 놓지 않는 한, 그리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검은 머리, 흰 머리가 조금씩 올라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전 그래서 공무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힘들다 포기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이 모두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안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내 자리가 불안정하다면 그건 결코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가족들도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려는 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니 그제서야 묵묵히 저를 믿고 응원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과일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왕 준비하는 거라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봐. 엄마는 언제나 우리 형권이 응원한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번 시험 꼭 합격할게요. 이렇게 절 응원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합격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는 아쉽게 2문제 차이로 시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다는 게 생각보다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족들한텐 의기양양하게 합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한번 떨어졌으니까 포기하고 이제 취업 자리를 알아보라고 할까 걱정도 됐었는데 예상외로 가족들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거 알지?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대. 한 번만에 합격하면 그게 학교 시험 수준이지 공무원 시험이라고 부르겠니? 이번 한번 떨어진 걸로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봐. 왜 7.8기라는 말도 있잖아. 누나 말이 맞아, 형.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건 아니지? 형이니까 다음번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가족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 너무 고맙고 절로 힘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험을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창 시험을 준비하던 무렵쯤 친구로부터 아내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 4살이 어린 직장인이었는데 공부를 한답시고 소개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험 때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공부만 할 거야? 하루 정도 쉬어주기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나이도 30이야. 슬슬 연애도 하고 잘 맞다 싶으면 결혼도 준비하지. 안 그러냐? 아휴, 알았어. 만나볼게. 그런데 그 여자분은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 알아? 알지. 내가 미리 말해뒀어. 잘 만나봐. 좋은 동생이야. 그렇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는 참 예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에너지가 팍팍 넘치는 사람. 아내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어색함이라곤 전혀 없이 첫 만남의 소맥을 황금 비율로 말아주는 아주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는 저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나눈 말이라곤 이름 석자뿐이었는데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 같았어요. 자, 우리의 첫 만남을 기념하면서 짠해요. 짠! 윤주 씨는 성격이 정말 밝은 사람 같아요. 우리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한 5년을 알고 지낸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밝게 살아야지 어둡게 살아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셨죠? 시험 언제예요? 앞으로 3개월 남았어요. 지난번에 아쉽게 떨어져서 이번에 꼭 붙고 싶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에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 되려던 것도 망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요. 잘 될 거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면 뭐 어때요? 다음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치면 되지. 시험 치기 전날 말해요. 내가 기운 팍팍 불어넣어 줄 테니까. 고마워요. 윤주 씨가 그렇게 말해줘서 합격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활짝 웃어 보이며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반듯한 직장 하나 없었기에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했어요. 시험 합격하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고백을 하겠다고 말이죠. 저의 말에 아내는 제가 시험에 붙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아내는 공부에 전념하는 절 위해 맛있는 음료를 사다 주기도 하고 제 시험 일정을 체크해주면서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다시 읽어보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정식으로 시험을 치는 날에도 저를 시험장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2번째 시도 만에 시험에 합격했고
합격한 걸 확인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 시험 합격했어요. 결과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화한 거예요. 혹시 내가 했던 말 기억나요? 시험 합격하면 정식으로 고백하겠다는 말. 그날 바로 만나자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불안정한 내 상황 때문에 윤주 씨에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정식으로 만나요, 윤주 씨. 와, 너무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오늘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게 된 저와 아내는 사랑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됐을 무렵쯤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아내와 미래를 함께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쭉 웃음뿐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특유의 밝음으로 첫 만남부터 제 혼을 쏙 빼놓은 아내는 저희 식구들의 마음도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인사로 오던 날 저녁상을 차리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릇 나르는 걸 돕기도 하고 식사 후에는 스스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어요. 아이고, 아가씨, 당장 고무장갑 벗어요, 얼른.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하면 돼요. 저도 같이 밥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건 예의가 아니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좀 도와드릴게요. 집에서도 항상 밥 먹고 나면 제가 설거지 먼저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시키지 않아도 살갑게 행동하는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누나랑도 죽이 참 잘 맞았어요. 누나는 공방에서 직접 팔찌나 반지 같은 걸 만들어 끼는 걸 좋아했는데 마침 아내도 그런 취미가 있었거든요. 아내는 누나의 손목에 끼워진 팔찌를 보고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공방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게 취미라서. 와, 언니 저랑 취미가 똑같으시네요. 저도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반지도 직접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다음에 공방 가시면 저도 꼭 데리고 가주세요. 오, 정말요? 나랑 취미 비슷한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다들 돈 주고 사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일일이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괜히 반갑네요. 첫 만남에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가족들에게 살갑게 말을 붙이는 아내를 가족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장모가 살고 계시는 지방으로 향했어요. 장인께선 아내가 5살이 되던 무렵 세상을 떠나셨고 그 시간 동안 장모 혼자 처형과 아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는 절 보자마자 팔짱을 딱 끼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윤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아이 엄마도 참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예비사에 부담스럽게. 엄마라면 당연히 딸내미 시집 보내기 전에 이런 거 정도 물어봐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이 정도 질문은 기본이지. 네, 자신 있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시집 온 거 후회하지 않도록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절대 눈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도록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절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인데다 1년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었고 또 잘해줘야겠다 하는 생각만 들었던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장모는 그런 절 보고서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해야 나도 안심하고 딸내미를 보내지. 보다시피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 애들 아빠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거든. 혼자 힘들게 키운 아이들이다 보니 좀 불안하기도 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알겠지? 네, 장모님. 제가 앞으로 아들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어깨가 참 무거운 일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 것도 같아
괜히 존경스럽기도 했고 말입니다. 저는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족을 바라보면 하루 내도록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아내는 항상 힘들어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알지? 나 육아휴가 끝나고 나면 당신 어깨에 올려져 있는 짐 좀 덜어줄게. 항상 고마워 여보. 오늘 애기 자고 나면 우리 오랜만에 야식에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 안 그래도 오늘 맥주 한잔 마시면 딱 좋겠다 싶은 날이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 좋아, 맥주 내가 가서 사올게. 바쁜 하루의 끝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는 결혼 전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장모에게 전화를 하곤 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챙겨가며 연락했고 생신 때가 되면 조용히 계좌로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월급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드리진 못했지만 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액수가 장모는 못내 불만인 듯 보였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은 100만 원, 200만 원씩 쓰라고 턱턱 보내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자네는 언제쯤 나 해외 구경시켜주고 용돈도 넉넉하게 줄 건가? 친구들이 물어봐도 우리 사인 공무원이야. 뭐 이거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 친구들한테 신나게 자랑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줘봐. 저도 마음 같아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용돈도 통 크게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집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라 저 혼자 돈을 버는 상황이어서 생활하기가 조금 빠듯하네요, 장모님. 다음에 상황 좀 여유로워지면 그땐 꼭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자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저의 말엔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외벌이론 장모에게 액수가 큰 용돈을 드릴 수도 원하는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날만 드리는 용돈인데 좀 넉넉하게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이라 허리띠를 넉넉하게 졸라야만 세 식구가 그나마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딱 3살이 되던 무렵에 아내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 사직서 냈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직서를 냈다니?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아니, 확실히 몇 년 쉬고 나니까 영 일하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육아휴직하는 동안 몸이 좀 바뀐 것 같아. 밖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애기 키우면서 집안일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하면 어떡해.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통보를 하지 말고 나랑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 알았어. 그런 식으로 정색하면서 말하지 마. 나 무서우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멋대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통보를 한 아내를 보며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였던 건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 아내의 태도였어요. 분명히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적성이라고 말했던 아내는 집에서 쉬게 되면서 놀고 먹는 배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그릇을 잔뜩 쌓아놓는가 하면 빨래는 하지도 않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들은 썩어서 집안의 초파리들이 드글드글 끓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럼 뭘 하고 있었냐고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군것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겠다며 기껏 보낸 어린이집도 퇴소를 시켜놓고선 아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본인 쉬는 것에 열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좀 심하다는 생각 안 해? 설거진 그대로 쌓여있고 빨래는 얼마나 안 했으면
빨래 바구니가 터져 나가려고 하고 이러려고 회사 관둔다고 했어? 아, 알았어. 지금 하면 되잖아.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돌릴게. 됐지? 꼭 내가 이렇게 말을 얹어야 하는 신용을 하는 거야? 좀 미리미리 할 순 없냐고. 아우, 저놈의 잔소리 진짜.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퇴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며 날 다독여주는 아내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만 남았는지 솔직히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차라리 집안일을 하지 않고 배짱이 마냥 뒹굴거리는 모습이 양반이었죠. 주말이 되어 제가 쉬게 되면 아내는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기 바빴어요. 평소엔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미용 도구로 머리도 가꾸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가 하면 때로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한 번 나가면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전 한날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주말마다 그렇게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 누구 만나러 나가는 거야? 전화를 걸어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나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서 시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런다. 왜? 난 내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해? 그리고 왜 화장하고 치마 입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 간섭? 이게 간섭으로 보여? 나 오늘도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괜히 기분 잡치고 싶지 않아.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애 밥도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이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시나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애 엄마가 주말마다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외출을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아내를 붙잡고 물었던 건데 돌아온 답변에 그저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형까지 제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부, 윤주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오늘 아침부터 대판 싸웠다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부가 잘못했던데 윤주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솔직히 처형은 이해가 가세요? 아이도 있는 사람이 주말마다 화장하고 짧은 옷 입고 나가면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평생 같이 살 사이끼리 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오게 만들어. 그런 말이 있다고 해도 이해 안 가는 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어디 가면 간다. 누구 만나면 만난다. 늦게 들어오면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부 말이 맞지. 맞는데 아휴 그냥 귀찮게 살지 말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제부랑 윤주랑 싸우면 결국 나만 피곤해져. 원래는 엄마가 전화해서 제부한테 한바탕 퍼보려고 한 거 내가 대신 전화해서 혼내주겠다고 한 거야. 여기서 내가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어? 아내는 저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처갓집에 미주알 고주알 모두 일러 바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고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더 이상 아들처럼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장모 또한 제 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 일은 그저 약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내와의 관계가 위태롭게 유지되던 어느 날, 전날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주말이라 모처럼 잠을 푹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제가 옆을 돌아보니 아내가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자 본 광경이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라니 저는 당황스러움을 뒤로한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방금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대. 위암이 의심된다고 지금 정밀검진 받으러 들어갔다는데. 뭐? 위암? 저는 암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장모와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위암이 의심된다니
하지만 제가 놀란 만큼 아내도 많이 놀란 것 같았기에 우선 아내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게끔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암은 암인데 다행히도 일기래.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수술도 할 수 있고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금방 완치될 거라고 했대. 정말 다행이다. 심각한 걸까봐 걱정했었는데. 일기? 다행이다.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은 다음 주에 바로 하기로 했고 언니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엄마를 옆에서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음 주 평일 4박 5일 정도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래, 장모님께서 수술까지 하셨는데 당신이 옆에서 잘 챙겨드리고 힘도 되어드리면 좋지. 저는 아내가 지방에 있는 처갓집에 다녀온다는 것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모가 수술을 하고 나서 옆에서 돌봐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하겠나요? 그 후 저희 집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누나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니, 올케 혼자 집에 가게 두면 안 되지. 하루 연차라도 내서 너도 같이 다녀와. 얼마나 힘들겠어. 초기든 뭐든 간에 어찌됐건 암인데. 올케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줘. 힘들 땐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게 의지가 되는 법이지. 그래야겠다. 같이 갈 생각은 못하고 있었네. 지방에 함께 내려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누나의 말을 듣고 나니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다음 주 평일 4박 5일 동안 다녀온다고 했었지? 나랑 같이 가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이인데 그냥 당신만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미 기차도 다 예약해뒀고 둘이 가면 애는 누가 봐. 그냥 나 혼자 빠르게 다녀올게. 애도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지 말고 기차표 취소해. 내 차로 편하게 가게. 정말 괜찮다니까. 엄마한테 내가 말해둘게. 박서방이 많이 걱정하더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아내가 출발하는 날 동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거절을 하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아주 부드럽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데려다 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차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버스를 타고 간다. 여기서 낌새를 느꼈어야 했는데 그날의 전 너무나도 순수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당일 저는 아내에게 하얀 돈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안에 100만 원 들어있어. 그동안 내가 장모님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찾아뵐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 돈으로 장모님 병원비도 보태고 음식 드실 수 있으면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다가 사드리고. 저는 봉투 속에 100만 원을 담아 아내의 손에 쥐어줬어요. 솔직히 뭐 좋다고 100만 원까지 안겨주는 건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겐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했으면 모를까 어쨌든 가족이기도 하고 또 함께 갈 수가 없으니 작게나마 마음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건네받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마워 여보. 이거 박서방이 준 돈이라고 엄마한테 꼭 전해드릴게. 그리고 다녀와서 당신한테 이젠 잘하고 싶어. 당신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알았어. 조심히 잘 다녀오고 도착하면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셨을까? 아프진 않으실까? 장모님이 못내 궁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지방으로 떠났고 몇 시간 후 장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전송해주면서 잘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겨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출발한 날을 기점으로 연가를 사용해서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원래는 전화를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웬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놀래서 전화기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야, 웬일이야?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야, 형구나, 너 왜 나한테 이혼했다고 말을 안 했냐? 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혼 안 했어. 이혼을 안 했다고? 이상하네. 그럼 대체 뭐지? 그럼 혹시 니네 처가족의 처남이라든지 형님 있어? 왜?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지금 여기 베트남 다낭에 가족여행 와 있거든.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유명한 식당에 들어와 있는데 난 이 와이프 보고 깜짝 놀래고 말았지 뭐야.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랑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고. 뭐? 진짜 우리 와이프가 맞아? 맞다니까. 그리고 네 와이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때 네 결혼식 때 봤던 네 처형이랑 장모님도 함께 있던데 내가 네 결혼식 사회까지 보고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얼굴을 헷갈렸을 리가 없고 얘가 이혼을 했는데 쪽팔려서 나한테 말을 안 했나 싶어가지고 전화했지. 무슨 소리야. 와이프는 장모님 편찮으시다고 해서 병간호해드린다고 어제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갔는데 나한테 잘 도착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었어. 일단 내가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맞는지 한번 봐봐. 전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친구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분명 아내는 어제 친정으로 내려갔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제게 그런 거짓말까지 할 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누가 봐도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옆에 앉은 남자에게 웃음을 띠며 먹을 것을 떠먹여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사진을 보내자마자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맞아. 휴대폰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 그 전에 왜 거짓말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되려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차분해진다는 걸.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계속 사진 보내줄 수 있어? 영상도 괜찮고 동선 겹치는 대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다행히도 우리랑 조금 떨어져서 있기도 하고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네 와이프 나 못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동선 겹치는 대로 사진 아니면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줄게. 그런데 너 괜찮냐 정말? 괜찮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동선 안 겹치면 무리해서 안 찍어줘도 괜찮으니까 되는 대로만 보내줘.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친구 아내는 계속해서 동선이 겹친다고 하더군요. 제 휴대폰으로 날아오는 사진들과 영상들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딱 달라붙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장모와 처형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하며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네 사람이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메시지로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보내주는 영상, 사진들을 저장하는 저의 마음은 말 그대로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아내와 갈라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랑은 절대로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후 친구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젠 동선이 갈라져서 사진이랑 영상 못 보내줄 것 같은데 형구나, 내가 남의 집 사정에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너 그냥 이혼해. 내가 너라면 당장 전화로 이혼하자고 가겠어. 아님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엎어버릴까? 아휴, 내가 화딱지 나서 우리 가족여행도 망쳐버렸다 야.
우리 와이프도 형곤씨 불쌍하다고 난리야. 그래, 알았어. 암튼 일 해결하고 따로 연락할게. 오늘 고생했다. 고맙다. 그래, 힘내고 조만간 소주 한잔 하자. 전 아내한테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뭘 할 수 있겠나요? 직접 얼굴 보고 응징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표정을 하며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방긋 웃으며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죠. 잘 다녀왔어? 장모님은 좀 어떠셔? 괜찮으셔.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시고 관리만 잘해주면 재발할 일 없을 거래. 그래? 참 다행이네. 근데 장모님 댁에서 뭐 했어? 그냥 집에만 있었어? 아님 바닷가라도 보고 왔나? 아니면 거기서 쌀국수라도 먹고 왔나 봐.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얼굴에 아주 웃음기가 가득 차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거기서 바닷가가 왜 나오고 쌀국수가 왜 나와. 주변에 뭐 없는 거 알잖아. 며칠 동안 엄마 힘들게 간호하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리야? 당황스러워하는 아내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얼굴엔 전부 다 티가 난다고 하던데 아내 얼굴을 보니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게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를 향해 TV를 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아마 기대해도 좋을 거야. 자, 시작한다. 아내는 그 영상을 보자마자 뒤로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친구가 보내준 사진, 영상들로 제가 한 편의 외도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처럼 음악을 넣어주며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들, 장모와 처형이 그 상간남에게 우리 사위 말하는 모습들, 아내가 다정하게 애정행각하는 모습들 모두를요. 어때? 내 편집 실력이. 아주 사진발 잘 받으라고. 여기 좀 봐봐. 내가 뽀샵도 해줬는데 마음에 들어? 여보, 당신이 이걸 어떻게... 분명 당신 한국에 있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찍었어? 말도 안 돼.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다. 이 분리수거도 안 된 여자야. 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미워도 내 장모니까 걱정돼서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까지 쥐어줘서 보내줬더니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와? 그것도 네 상간남이랑?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도 그렇다고 발뺌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본인이 바람을 피고 거짓말을 쳤다는 걸 인정했죠. 자,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영상들이랑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변명할 거면 한번 해봐. 당신이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 내가 들어는 줄게. 그래, 나 바람핀 거 맞고 당신한테 거짓말 친 것도 맞아. 우리 엄마 암 아니야. 사진이랑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건강하셔. 아무튼 들켜서 미안하게 됐네. 들켜서 미안해? 그럼 당신 옆에 있는 이 남자 누군데?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야?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놀다가 우연히 친구의 친구들이 합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철밥통이랑은 다르게 큰 사업도 하는 사람인데다가 30억대 자산가야. 성격도 뒤끝없고 쿨한 사람이야. 돈 쓰는 거에 인색하지도 않고. 이번 여행도 전부 다 그 사람이 비행기표 예매하고 우리 가족 것까지 싹 다 결제해줬어. 당신이라면 돈 아낀답시고 여행도 안 간다고 했겠지? 우리 엄마도 지금 이 사람을 사위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 좋아하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치고 바람핀 게 합리화가 돼? 맞는 일이 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짓을 저질렀어. 첫 번째는 가정을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 거고, 두 번째는 거짓말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모두 합리화하는 거.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지 그랬어. 당신이 철밥통이라 싫다. 돈을 못 벌어다 줘서 싫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남자 만났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러고 도장 찍고 나면 우린 남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도 됐던 거잖아.
이 사람이랑 확신이 생기면 그때 당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그러더라. 내가 이혼을 하고 나면 나랑 바로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당신한테 다 주고 양육권까지 전부 다 넘겨줄게. 이혼 도장만 깔끔하게 찍어주면 돼. 당신도 나 같은 사람이랑 살기 싫잖아. 그치? 이야,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상간남을 위해서라면 네 간이고 뭐고 다 빼주겠다는 신뽕가 보네. 집도 주고 지 자식도 다 버린다고 하니 말이야. 고맙다 고마워. 내가 큰절이라도 할게. 조금이라도 일찍 이혼하게 해줘서 말이야. 넌 평생을 불륜녀 꼬리뼈 달면서 살아야 할 거고 상간남 때문에 가정을 파탄난 죄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너라는 존재는 영원히 쓰레기로 남게 할 거고. 알았어? 마음대로 해. 신경 안 써 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외도를 저질러서도 있었지만 제일 큰 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쳤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잘못은 본인이 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보며 참,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내와 바람이 난 그놈을 상대로도 상간남 소송을 걸어 승소할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위자료대로 다 받아내고 양육비도 한 달에 60만 원씩 꼬박꼬박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정말 아내와 남이 되던 날 그 자리에 따라왔던 장모가 절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거 참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래도 어쩌겠어. 응당 사람이라면 더 잘난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인 것을.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아줌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처럼 일반화시키지 마시죠? 그런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저보다 능력 좋고 돈도 잘 쓰는 사람을 만나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지 기대가 되네요. 뭐 안 봐도 뻔하지만 과연 그렇게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당신네들 집안에 뭐가 좋아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암튼 기대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 전 장모가 발악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완전히 끝을 내게 됐어요. 이혼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안 식구들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식구들은 제게 되려 잘했다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지. 아휴, 그 얼굴이 두 얼굴인 줄 알았음 진작에 며느리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렇게 행동했지 나중에 뭐 없었잖아. 명절날 와서 상 차리는 거 돕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쌩하니 친정으로 갔었지. 나한텐 그렇게 공방에 가자면서 온갖 친한 척이란 친한 척은 다 하더니만 결국 다 빈말이었어. 잘했어 형고나. 바람핀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네 인생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혼자서도 애 잘 키울 수 있고. 가족들의 격려에 저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제 아들과 파이팅하며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움츠려 있으면 집안 공기만 우울할 뿐 이럴 때일수록 아들에게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혼 후에도 문제 일으킨 사람이 없으니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하루하루를 더 뜻깊고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 아내와 전 장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한 얼굴을 하고서 말이죠. 뭐야? 갑자기 왜 찾아왔어? 우리 이제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보,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있잖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그때 잠깐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지를 고른 것 같아. 왜?
나랑 이혼하고 새로 만난 그 30억 자산가라는 사람이 잘해줄 거라며?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30억 자산가는 무슨? 내가 이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게 가짜고 거짓이었어. 차도 신용카드 풀알부 땡겨서 산 거였고, 심지어 사는 곳도 월세였고,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백수였어, 백수. 사업가 행세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렁뱅이 같은 놈이었다고. 나 완전히 속았어, 속아. 우리 엄마한테도 장모님이 아니라 노친네라고 부르면서 막대하고 식물처럼 대하고. 저 박서방, 우리가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봐줄 수 없을까?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살면서 실수, 예, 누구나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한 번쯤 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실수는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미꾸라지라고요. 알겠어요? 여보, 제발.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여보야? 당신 스스로를 탓하고 원망해. 당신이 저 아줌마랑 우리한테 했던 실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영원히 반성하며 살라고. 알았어?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집 앞에서 이따위로 울고불고 난리쳤다간 그땐 말로 안 끝나. 내가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하면 한 번 더 찾아와서 이렇게 난리쳐봐. 알았어? 제가 대놓고 소리를 지르니 전 장모와 전 아내는 큰 소리로 잘못했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뒤로한 채 소리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참 웃기지 않나요? 30억 자산가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돈을 물쓰듯 펑펑 쓰던 그 사람의 실체가 알고 보니 여자들을 등쳐먹은 사람이었다니. 결국 아내는 이혼하면서 공동명의였던 집을 제게 넘겨주고 상간남한테 갔다가 오히려 남은 돈마저도 모두 뜯긴 채 돌아온 거였습니다. 왜 돌아온 줄 아시나요? 나중에 문자를 보내더니 공동명의였던 집을 이혼하면서 줬으니 제발 그 지분의 일부라도 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통장에 57만 원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결국 돈이었어요. 제게 와서 그렇게 울고불고 한 것도 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 착한 사람으로 봤나 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다시 그 지분을 돌려줍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자를 지우고 차단해버렸어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죠. 이후 몇 번 더 찾아오곤 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결국 쥐새끼처럼 꼬리를 내리고 말더군요. 아마 전 아내와 장모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든 파출부를 하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안 봐도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조그맣던 저희 아들은 어느새 이젠 훌쩍 커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게 어쩜 그렇게 마음이 뭉클하던지. 비록 엄마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부족한 사랑을 지금 저희 식구들이 한없이 가득 채워주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육효 첩경이라는 말 아시나요? 쉽게 풀었으면 제 팔자를 제가 꼰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랍니다. 전 아내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한 욕심을 부려서 탈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다들 무더위에 건강 항상 챙기시고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